지금 미국 경제에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5년 단 하루 만에 영장 대상은 단 4명이었는데 실제로는 한국 기술자 280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 결과 3,200억 달러 협상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고 미국 노동자 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려던 순간 오히려 한국의 단호한 선언이 백악관과 월가를 뒤흔든 것인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태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판을 바꿔버렸다는 점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웰입니다. 워싱턴 DC에서 12년간 국제무역 정책을 연구해왔어요. 2024년 11월 14일 오전 7시 30분 제 휴대폰에 280개의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연방 노동 단속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했다는 뉴스였죠. 차가운 사무실 커피가 식어가는 소리와 함께 제 15년 연구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잭슨 톰슨 지휘관이 이끄는 단속팀이 움직인 건 새벽 5시였어요. 영장에는 분명 4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은 280명이었죠. 차이가 276명이었어요. 이 숫자가 제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웠을 때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모든 문서가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죠. 한국은 미국의 의존적인 투자국이라는 전제였습니다. 제 커리어 전체가 이 가설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잭슨의 성과 압박은 극심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명확했죠.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을 올리라는 것이었어요. 영장 4명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임의로 확대 체포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던 공장 전체를 뒤졌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제 동료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항의하더라도 결국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터상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절대적이었으니까요. 3,200억 달러 투자를 포기할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한국 정부의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주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었어요.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죠. 투자 협상 전면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제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제 분석 모델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죠. 데이터에 없는 변수는 결국 힘으로 제압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20년 전 자동차 공장에서 해고됐던 기억이었죠. 경제는 결국 강자의 논리라고 배웠습니다. 약한 쪽이 굽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확신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나라와는 협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 보고서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그래프와 수치가 의문표를 달고 있는 것 같았죠. 15년간 쌓아온 연구 성과가 단 하루 만에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커피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체포 사건 이틀 후 제 연구실에 긴급회의 소집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3,200억 달러 투자 협상을 전면 보류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직후였죠. 회의실 안 15명의 동료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부서장 데이비드 클락이 문서를 던지듯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성명서였어요. 주권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경제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단 한 줄 한 줄이 제 15년 연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최근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힌 결론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협상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동료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분석이 틀렸던 건지 말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지난 12년간 발표한 논문 28편이 모두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었거든요. 한국의 대미 의존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한국 정부의 두 번째 성명이 추가로 발표됐어요. 국민을 범죄자로 묶어 수갑을 채우는 나라에는 단 한 달러도 투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가슴 한복판을 파고들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남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한국의 해외 투자 다변화 지수를 확인했어요. 최근 3년간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투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었죠. 저는 이 변화를 간과했던 겁니다. 미국 중심의 시각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오후 2시 한국 대사관에서 추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투자 보류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는 설명이었어요. 재발 방지 대책과 공식 사과가 없는 한 협상 재개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죠.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뉴스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제 저서들이 보였죠. 국제경제관계론, 동아시아 투자 패턴 분석, 한미경제 협력 전망까지 총 7권이었습니다. 모든 책의 핵심 논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 동료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투자 보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결정을 분석하고 있었죠. 대부분 일시적 감정 대응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곧 현실적 판단으로 돌아올 거라는 관측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실제로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예정되어 있던 공장 증설도 보류됐죠. 계약서에 서명만 남겨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을 때 충격적인 이메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자문으로 참여한 정부 프로젝트 담당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한국 관련 분석 보고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커리어를 쌓아온 모든 문장이 단 한마디 한국의 선언에 무너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체포 일주일 후 텍사스 주정부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6시 30분이었어요. 휴스턴 석유화학 단지에서 2만 명 해고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고였죠. 한국 기술자 47명이 부재한 지 7일 만에 생산라인 가동률이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휴대폰 진동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텍사스 주지사 사무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즉시 복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연방정부의 체포 조치가 주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는 항의였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 조사를 위해 휴스턴으로 향했어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몰고 석유화학 단지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공장들이 절반 이상 멈춰 있었어요. 거대한 증류탑에서 나오던 하얀 수증기가 보이지 않았죠. 고요함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공장관리사무소에서 최민호를 만났어요. 52세의 한국인 산업안전 엔지니어였죠. 20년간 이 공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현실을 설명해줬어요. 한국 기술자 없이는 단 하루도 안전한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최민호가 저를 3구역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복잡한 배관 시스템과 압력 게이지들이 빼곡했어요.
미국 직원들이 매뉴얼을 들고 헤매고 있었죠. 20년 경험의 한국 기술자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던 노하우를 종이로는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공장 노조위원장 톰 데이비스와 면담했어요. 그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죠. 2만 명 해고 통지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단계적 정리해고가 시작된다는 설명이었어요. 그 순간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동차 공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던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으셨던 모습이 선명했죠. 경제는 강자의 논리라고 배웠던 그날,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제어실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온도 조절 하나만 실수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죠. 미국 직원들은 이론은 알지만 현장 감각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습니다. 20년간 축적된 경험을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었어요. 저녁 7시 휴스턴 시내 호텔에서 주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연방정부에 한국 기술자 석방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목소리였죠.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을 다시 방문했어요. 밤새 응급 상황이 3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죠.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다면 30분 만에 해결될 문제가 8시간씩 걸리고 있었습니다. 생산성 저하는 예상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최민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이 공장의 두뇌 역할을 해왔다고 했죠. 그들의 경험과 직감이 미국 노동자 2만 명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아버지 생각이 다시 났어요. 20년 전 잃었던 그 일자리가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당시에는 약자가 당연히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잃은 일자리, 지금은 한국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휴스턴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오전 8시 정각이었어요. 한국 사태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정리할 보고서 작성 지시였죠. 72시간 내 제출 마감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백악관 서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리차드 스미스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경제정책 담당 부보좌관 5명도 함께였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작성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차드가 문서를 제 앞으로 밀어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당황스러웠죠. 한국의 과도한 반응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제한적 영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목격한 현실과는 정반대였어요. 초안을 읽어내려가며 충격이 컸습니다. 2만 명 해고 위기는 일시적 혼란으로 축소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핵심 역할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죠. 대신 미국 노동자들의 자립 능력을 강조하는 문장들로 가득했습니다. 부보좌관 제니퍼 톰슨이 설명했어요. 정부 신뢰도 유지를 위해 단속 조치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반발을 감정적 대응으로 규정하고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부각시키라는 지시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휴스턴 현장 보고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생산 중단된 공장 사진들과 최민호의 증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리차드는 고개를 저었죠. 개별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며 자료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빈 문서 파일이 깜빡이고 있었죠. 12년간 쌓아온 학자적 신념과 정부 요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라는 압박이 숨을 막혔어요. 밤 10시까지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휴스턴에서 본 멈춰선 공장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최민호의 걱정스러운 표정도 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백악관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정치적 체면을 위해 현실을 덮으라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차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보고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였죠. 개인적 견해를 배제하고 정부 입장에 충실하라는 재차 강조였습니다. 학술적 객관성보다는 정책적 일관성이 우선이라고 못 박았어요. 오후에 동료 마이클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사실보다는 정치적 필요가 앞서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낀다고 했죠.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안 작성을 시작했어요. 백악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장을 만들어갔죠. 한국의 투자 보류를 과도한 반응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자립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넣었어요. 키보드를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첫 번째 초안이 완성됐어요. 15페이지 분량이었죠. 하지만 제 이름을 넣기가 꺼려졌습니다. 휴스턴에서 목격한 진실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양심과 직업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 새벽 리차드에게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30분 후 회신이 왔어요. 한국 비판 톤을 더 강화하라는 수정 요청이었죠. 미국의 정당성을 더욱 부각시키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수정 작업을 하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죠. 사실을 지우라는 명령은 제 이름을 지우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백악관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었어요. 러시아 경제개발부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투자 유치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죠. 세금 연구 면제, 토지 99년 무상 임대, 에너지 공급가 90% 할인이 핵심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RT 뉴스를 통해 모스크바 현장을 생중계로 봤습니다. 러시아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직접 나서서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러시아 최고급 전문 인력으로 예우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죠. 미국에서 겪은 불합리한 대우를 러시아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제 연구실로 몰려들었어요.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죠. 지난 2주간 우리가 한국을 얕잡아 본 사이 러시아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실수가 고스란히 러시아의 무기로 변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제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는 조건이었어요. 둘째,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경제특구 내 토지를 99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셋째, 천연가스와 전력을 시장가의 10%에 공급하겠다는 파격적 제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국 대기업 3곳이 즉시 러시아 투자 검토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삼성, LG, 현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미국에서 계획했던 투자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3,200억 달러가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시간 후 더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제안에 맞서 긴급 대응책을 내놨다는 뉴스였어요. 하지만 중국의 조건은 러시아에 비해 초라했죠. 10년 세금 면제와 50년 토지 임대가 전부였습니다. 에너지 할인 혜택은 아예 없었어요.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 기술자 환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타스통신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신러시아 건설의 핵심 동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즈베스티아는 일면 톱기사로 한국 기술자 특별대우 정책을 다뤘죠. 미국과는 정반대 메시지였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영사관 앞 풍경이 나왔어요.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기업인들을 접견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죠. 러시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2주 전 미국에서 수갑을 찬 한국 기술자들과는 극명한 대조였어요. 그날 밤 집에서 러시아 경제 전문 채널을 계속 시청했습니다.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연이어 출연해 한국 기술 인력의 가치를 극찬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월스트리트의 반응이 나오고 있었죠.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제조업의 타격을 우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러시아로 향한다면 미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자 긴급 이메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러시아의 한국 유치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72시간 내 제출하라는 지시였죠. 이번에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부서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러시아에게 에너지 기술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죠. 지난 2주간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파급력이 상상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러시아 투자 유치 동영상을 다시 봤어요. 미슈스틴 총리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장면도 있었죠. 한국 기술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오후 3시 추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내 한국 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계획이 발표됐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시간 거리에 1,500만 평 규모로 건설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국제학교와 병원, 그리고 한국문화센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러시아는 한국 기술자에게 수갑이 아닌 황금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러시아의 파격적 제안이 나온 지 48시간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격파가 일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이었어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미국 내 독일 기업 투자 재검토를 발표했다는 뉴스가 터졌죠. 한국에 일어난 일이 독일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제 손에 든 커피컵이 덜덜 떨렸어요. 독일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장관의 성명서가 공개됐어요. 미국의 자의적 법 집행이 동맹국 기업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죠. 독일 기업 BMW와 지멘스가 미국 투자 확대 계획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850억 달러 규모였어요. 오전 10시 30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도요타와 소니가 미국 내 신규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밝혔죠. 한국 기술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일본 직원들에게도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죠. 한국 하나쯤 잃는다고 생각했는데 독일과 일본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주재했어요. 15개국 동맹국 중 7개국이 미국 투자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고가 나왔죠.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독일 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이 나서서 발언했죠. 오늘 한국에게 일어난 일이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겁니다라는 경고였습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법 집행을 우려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오후 2시, 일본 도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 내 일본 기업 직원 12만 명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죠. 한국 기술자들처럼 자의적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하지만 이미 신뢰의 균열은 시작된 후였습니다.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저녁 뉴스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발표가 나왔어요. 미국과의 투자협정 재검토를 공식 의제로 상정한다는 내용이었죠.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태가 유럽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밤 10시, 집에서 국제뉴스를 계속 시청했어요. 캐나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미국의 일방적 법 집행이
USMCA 협정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북미 동맹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BBC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런던 금융가에서 미국 투자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기술자 사태가 미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는 분석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해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충격적인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주 대사관에서 온 공문이었죠. 미국 내 호주 기업인들의 안전 보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호주인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였어요. 오전 회의에서 부서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이 잃고 있는 건 단순히 투자금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70년간 쌓아온 동맹국들과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하나로 시작된 균열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맹국 투자 감소로 인한 미국 경제 타격을 예측하는 내용이었어요. 단기적으로 2,800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자 280명을 체포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 70개국의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신뢰 붕괴 뉴스가 연일 터져나온 지 일주일 후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 벨이 울렸을 때 다우지수가 0.3% 상승세를 보였죠.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정치적 충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 모니터 앞에서 당황스러웠어요. 골드만삭스에서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국 투자 보류와 동맹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분석이었죠. 장기 성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시장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보고 있었어요.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CNBC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분석했어요. 3,200억 달러 투자 보류가 미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0.8% 수준이라고 했죠. 미국 경제 규모 25조 달러에 비하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제시카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도 시장 반응에 의아해하고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대재앙인데 경제적으로는 별일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감정보다는 숫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모건 스탠리에서 추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동맹국들의 투자 재검토 움직임도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었어요. 경제적 합리성이 정치적 감정을 압도할 것이라는 논리였죠. 시장은 현실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신뢰의 가치 말이죠. 독일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계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저녁에 블룸버그 뉴스를 시청했어요. 채권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였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장기 신용도에는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을 봤습니다. 정치적 잡음과 경제적 현실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려 있었어요. 한국 사태가 정치적으로는 파장이 크지만 경제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휴스턴에서 본 현실과 월스트리트의 평가 사이에 괴리가 컸어요. 2만 명 해고 위기는 숫자로만 평가할 문제가 아니었죠. 최민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부서장이 시장 동향을 브리핑했어요. 투자자들이 정치적 리스크보다는 기업 실적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다른 지표였어요.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한국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경제적 독립성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헤지펀드 매니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른다고 했죠.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오후 3시 추가 시장 분석이 나왔어요. S&P 500 지수가 전날 대비 0.1% 하락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죠. 시장은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평소보다 20%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보여주는 숫자들은 분명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휴스턴에서 본 현실, 동맹국들의 우려, 한국의 단호한 입장은 수치로 측정되지 않는 변화를 의미했죠. 차트는 견고했지만 신뢰는 수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안정적 반응이 나온 지 5일 후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8시 30분이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는 공지가 떴죠. 기자회견장에는 국내외 언론사 78곳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실시간 중계로 지켜봤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달랐죠. 재발 방지 대책과 공식 사과가 없는 한미국과의 투자 협상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거였어요. 구체적 요구사항이 3가지 발표됐습니다. 첫째, 불법 체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였어요. 둘째,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었죠. 셋째, 체포된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였습니다.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못 박았어요. 제 사무실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3,200억 달러를 포기하더라도 원칙은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즉각 반박 성명이 나왔어요. 합법적 법 집행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한국의 요구는 미국 주권 침해라며 거부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후 2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즉시 석방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2만 명 고용 위기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주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필수라는 공통된 메시지였죠.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민주당 상원의원 15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경제적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한국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존심을 지킨 정부를 지지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경제적 손실보다 국가 품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러시아와 중국의 추가 제안이 발표됐어요. 러시아는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극동개발기금 500억 달러를 조성한다고 했죠. 중국도 한국 전용 경제특구에 3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고집이 길어질수록 경쟁국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오전 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한국 정부 입장을 공개 지지한다는 발표였어요. 법치주의와 상호 존중이 국제협력의 기본이라는 공동 성명이었죠. 동맹국들마저 한국 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마이클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솔직히 말했죠. 이제 미국이 물러설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어요. 오후 4시 월스트리트에서도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어요. 장기적 경제 손실이 단기적 체면보다 크다는 분석이었죠. 그날 저녁 제 서재에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을 얕보며 시작된 이 사태가 미국의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280명의 한국 기술자 체포로 시작된 일이 전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었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어요.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죠.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 품격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자세였습니다. 3,200억 달러보다 동맹의 심장을 지키는 건 신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마음, 저희는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의 모든 감동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늘 감사드립니다.